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피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공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낡은 첼로 케이스를 맨 가난한 여대생이 달려와 노부인을 부축했어요. 자신의 패딩을 깔아주고 거친 손으로 체온을 나눠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손목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대생은 몰랐습니다. 노부인을 부축하다 부러진 자신의 첼로 활이 오히려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노부인이 자신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요. 도대체 이 여대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뒤편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22살 이하늘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뒹굴고 찬 기운이 뺨을 스쳤습니다. 낡은 패딩 안에는 주황색 앞치마가 보였는데 거기엔 장수 국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었죠. 하늘이는 단체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늦은 점심을 때우는 중이었습니다. 옆에는 칠이 벗겨지고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긴 낡은 첼로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케이스만 봐도 이 젊은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짐작이 갔었죠.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벤치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내 은퇴 공연 망치면 다 잘라버릴 거야. 강 교수, 똑바로 안 해? 최고급 모피 코트를 입은 75살 노부인 서금자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그 기세가 어찌나 매서운지 지나가던 행인들도 슬쩍 피해갔었죠. 서금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부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벤치 아래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쌔, 쌔,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병인 천식 발작이 온 거였어요. 서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호흡기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어요. 호흡기가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하필이면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행인 몇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술 취한 노인네인가 봐.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먹던 김밥을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숨 쉬세요. 저 보세요. 하늘이는 서금자의 목을 꽉 조이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뜯다시피 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과 앞치마를 벗어 차가운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서금자의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거칠고 튼 손으로 서금자의 손과 가슴을 주무르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우리 엄마도 천식이라 알아요. 숨 천천히 쉬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금자는 무의식 중에 하늘이의 손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마치 이 손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듯이요. 하늘이는 엉겁결에 보호자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접수하시고 비용 관련해서. 하늘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늘 받을 배달비 3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름만 대충 적고 서금자가 잠든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하늘이는 그제야 첼로 케이스를 열어보았어요. 아까 할머니를 부축하다가 활 끝부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국밥 50그릇은 팔아야 고치는데. 그날 밤 하늘이는 부러진 화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죠. 그리고 병원 VIP 병실에서 깨어난 서금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낸 그 투박한 손길, 그리고 코끝을 스쳤던 은은한 육수 냄새, 그 정체가 대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서 눈을 뜬 서금자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젯밤 자신을 살려낸 그 투박한 손길, 그리고 코끝에 남아있던 은은한 육수 냄새가 도무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금자는 비서실장을 불러 호통을 쳤어요. 내 지갑 털어간 도둑 아니야.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야. 당장 찾아내. 하지만 CCTV를 확인해봐도 그 젊은 여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남긴 전화번호도 가짜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서금자는 자신이 입었던 모피 코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코트 자락을 뒤지던 서금자의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 안에서 작은 라이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장수국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서금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강남에 장수국밥이 한두 군데냐? 다 뒤져서라도 찾아. 그 시각 산동네 좁은 옥탑방에서는 하늘이의 엄마 김미연이 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의 미연은 식당 주방에서 참모일을 하느라 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등마다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오자마자 미연의 눈에 부러진 첼로 활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또 그 짓 하다 부러뜨린 거지? 내가 그 짓 하지 말랬지. 그게 밥 먹여줘? 미연의 목소리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엄마가 밉기도 했지만 평생 고생만 해온 엄마의 부은 손을 보면 차마 말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안 할게. 며칠 뒤 서금자의 비서실장이 마침내 장수국밥 본점을 찾아냈습니다. 아, 하늘이요? 첼로 메고 다니는 그애요? 배달 갔다가 낙원상가 악기사에 자주 가던데요. 국밥집 사장의 말에 비서실장은 곧바로 낙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서금자는 우연히 낙원상가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첼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심장을 파고드는 슬픈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금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0년 전 자신의 딸 미연이 내던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금자는 홀린 듯 악기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에서 첼로를 켜던 하늘이가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서금자가 성큼 다가가 하늘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손가락마다 박힌 굳은 살, 그리고 손에서 희미하게 나는 고기 냄새. 이 굳은 살, 그리고 이 냄새. 너였구나. 하늘이는 겁이 나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의 배에서 세상 부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배가 거대하게 꼬르륵 소리를 낸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금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밥값 하러 가자. 거절하면 경찰 부른다. 하늘이는 얼떨결에 서금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서금자가 왜 그토록 자신의 첼로 소리에 흔들렸는지 하늘이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서금자가 하늘이를 데려간 곳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문 앞에서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의 꼬질꼬질한 국밥집 유니폼과 낡은 운동화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웨이터들이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복장이. 그 순간 서금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내리쳤어요. 이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비켜. 웨이터들이 화들짝 놀라 길을 열었습니다. 서금자는 당당하게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걸어갔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금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금자가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주문했어요. 제일 비싼 안심 스테이크로 둘. 피 뚝뚝 떨어지는 걸로 줘.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접시 앞에서 쭈뼛거렸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손가락이 떨려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서금자가 아무 말 없이 하늘이의 접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다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라. 첼로는 밥심이야. 뚝배기 나르려면 힘써야지. 하늘이는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씹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러워서. 서금자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이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이의 왼쪽 손목에 시선이 멈췄어요. 소매가 걷히면서 드러난 손목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서금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어린애 팔목이 이게 뭐냐? 여자의 손이 다 흉터투성이야. 하늘이가 얼른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뚝배기 나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참, 저 첼로는 혼자 배웠어요. 엄마가 죽기보다 싫어해서요. 서금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30년 전 딸의 음악을 억압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서금자가 명함 하나를 내밀었어요. 하늘이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금자 재단 이사장. 교과서에서만 보던 전설적인 지휘자의 이름이었어요.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와. 청소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면 돼. 대신 내가 공짜로 레슨해 줄게. 하늘이에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첼로만 봐도 눈에 불을 켜는 엄마에게 들키면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결국 하늘이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나 강남 고깃집 불판 닦는 알바 구했어. 시급이 2배야. 그날 밤 서금자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특히 그 눈빛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눈빛이었습니다. 제 눈빛, 미연이랑 닮았어. 서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딸 미연. 그 아이와 닮은 무언가가 하늘이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서금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서금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철 지난 장미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감히 발을 들여놓기가 두려웠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으리으리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끝이 보였어요. 하늘이는 낡은 운동화를 벗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가정부가 다가왔습니다. 가정부는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어요. 국밥 냄새가 배겼네요. 씻고 들어와요. 하늘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나는 육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로 향했어요. 서금자가 하늘이를 데리고 간 곳은 지하 연습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하늘이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수십억 원대의 첼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의 숨결이 악기에 닿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서금자가 걸레를 건넸습니다. 악기는 신성한 곳에만 두는 거야. 먼지 한 톨 없이 닦아. 하늘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시리도록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악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이가 살금살금 악보에 손을 뻗는 순간 서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청소나 해. 누가 악보 만지래? 하늘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어요.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책상 구석에 엎어져 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늘이는 먼지를 닦으려고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사진 속 모습에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금자 옆에 첼로를 아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그 소녀의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해.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눈이 똑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고아라고 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누군가 들이닥친 거였어요. 48살의 강준석 교수였습니다. 서금자의 수제자이자 재단 이사라는 사람이었죠. 강준석은 청소하는 하늘이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사장님, 요즘 식당 종업원한테도 레슨해 주십니까? 하늘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금자가 나타났어요. 내 제자야. 말 조심해. 서금자의 차가운 한마디에 강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둠이 서려 있었어요. 강준석이 돌아간 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저 계집애 뒷조사해. 부모가 누군지 빚은 없는지 싹 다 파. 서금자의 집에 발을 들인 하늘이, 그리고 묘하게 엄마를 닮은 사진 속 소녀. 대저택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금자는 하늘이에게 곡 연주를 시키지 않았어요. 오로지 활긋기만 시켰습니다. 아무 음도 내지 않고 빈줄 위에 활만 긋는 연습이었죠. 소리에 뼈가 없어. 국밥 그릇 나르던 힘은 어디 갔냐? 서금자의 호통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는 이를 악물고 활을 그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나서야 서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늘이는 첼로를 내려놓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린 밥상이 연습실로 들어왔어요. 하얀 쌀밥에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밥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반찬 중에 오이 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해요. 저 오이 알러지가 있어서요. 냄새만 맡아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서금자의 젓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자신의 딸 미연도 심한 오이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오이 근처에만 가도 숨을 못 쉴 정도였습니다. 서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 어머니도 혹시 오이를 못 드시니?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모녀는 오이 근처에도 못 가요. 유전인가 봐요. 서금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묘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산동네 옥탑방에서는 미연이 하늘이의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딸이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한다더니 고기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대신 낯선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미연이 옷깃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송진 냄새였어요. 첼로 활에 바르는 송진 말이에요. 미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 냄새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고깃집 알바한다더니 고기 냄새는 안 나고 웬 송진 냄새야? 미연의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서금자가 하늘이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어요.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서금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이 곡을 쳐봐라. 하늘이는 악보를 펼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테크닉은 아직 서툴렀어요. 음정이 흔들리고 박자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의 첼로에서 흐느끼는 듯한 떨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처럼요. 서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딸 미연이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켰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연이 내던 소리와 지금 하늘이가 내는 소리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금자가 천천히 하늘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하늘이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서금자의 손이 하늘이의 목덜미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붉은 점이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었습니다. 서금자 집안 여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표식이었죠. 서금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김미연이요. 왜요? 그 순간 서금자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알러지, 첼로 연주의 떨림, 그리고 목덜미의 붉은 점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서금자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하늘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금자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설마 그 애가. 서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내쫓은 딸. 그 딸이 낳은 아이가 바로 하늘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 서금자는 하늘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흥신소 직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 아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 1시간 안으로. 당장. 서금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서금자는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술잔이 달그락거렸어요. 한 모금을 넘길 때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딸 미연을 붙잡고 뺨을 때리던 그날 밤. 유학을 보내겠다는 자신의 말에 미연이 고개를 저었었죠. 그때 서금자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가. 다신 이 집에 오지 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미연은 정말로 집을 나갔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금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몰 안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미연. 개명 전 이름 서미연. 서금자는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내 핏줄이야. 내 손녀를 내가 종처럼 부려먹었어. 걸레질을 시키고 구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손녀인 줄도 모르고요. 서금자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금자는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목적지는 딸 미연이 일한다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차가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서금자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그저 창문 너머로 국밥집 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연이 보였어요. 50살이 된 딸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갔어요. 취객이 반말로 주문을 하자 미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서금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그토록 재능이 넘치던 딸이 국밥집에서 허리를 굽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서금자는 차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통곡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섣불리 나타났다가 하늘이 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서금자는 한참을 울다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온 서금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당장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손녀만큼은 지켜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서금자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레슨이 끝날 때마다 하늘이에게 이것저것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한우, 홍삼, 비타민을 바리바리 싸주었습니다. 하늘이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선생님,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못 받아요. 서금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이야.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 하늘이는 감사 인사를 하며 짐을 받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진 건지 이상했거든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 치고는 포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강준석 교수였어요. 그는 서금자가 하늘이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핏줄이라 이거지? 그래서 저렇게 챙겨주는 거였군. 강준석은 이미 하늘이의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하늘이가 서금자의 친손녀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약점이 생겼네. 강준석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어요. 서금자의 재단을 손에 넣으려던 그의 계획에 하늘이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해물을 치울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서금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손녀를 지키려 할수록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미연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딸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늘이의 어깨에는 커다란 첼로 케이스가 메어져 있었거든요. 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고깃집 알바를 간다던 딸이 왜 첼로를 메고 있는 걸까요? 미연은 발걸음을 죽이고 하늘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늘이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미연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하늘이가 어느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미연은 담장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이가 대문 앞에 섰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그 안으로 사라졌어요. 미연은 담장에 붙은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서금자. 미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늘이가 저 마녀 집에 제 발로 들어갔다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강압적인 레슨, 매일같이 쏟아지던 폭언, 그리고 그날 밤 뺨을 맞으며 들었던 말. 다신 이 집에 오지 말라던 그 말이요. 미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올 때까지 방 안에서 기다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늘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미연이 딸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뒤지자 서금자의 명함과 악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미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고깃집 알바한다면서 그 여자 만난 거야? 하늘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여자만은 안 된다고 했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잖아. 미연의 목소리가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동네가 들을 것 같은 고함이었어요. 엄마,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나한테 레슨도 해주시고. 레슨? 그게 레슨이야? 그건 족쇄야. 그 여자가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너는 몰라. 미연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이가 받아온 연습용 첼로였어요. 서금자가 빌려준 악기였습니다. 미연은 첼로를 낚아채더니 벽을 향해 내던졌어요. 첼로가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넥이 부러지고 줄이 끊어졌어요.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늘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왜 이래? 그건 선생님 거야. 하늘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첼로 조각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손에 나무 파편이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맨날 이래. 내 꿈 짓밟는 거 지겨워. 나 엄마처럼 식당 아줌마로 평생 살기 싫어. 하늘이의 말에 미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뺨을 때리려던 손이었어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바보야. 미연의 울음소리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당황했어요. 태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하늘이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진 첼로 조각을 품에 안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하늘이의 뒤로 미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서금자의 집이었어요. 그곳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서금자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맨발은 피투성이었어요.
부서진 첼로 조각을 가슴에 꼭 안은 채 하늘이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비에 젖은 하늘이의 모습이 비쳤어요. 서금자는 화면을 보자마자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아. 서금자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어 벌벌 떨고 있는 하늘이를 보았어요. 품에 안긴 부서진 첼로 조각들도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해요? 하늘이가 서금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서금자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자신의 카디건이 비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금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녀인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 달려온 이 아이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딸 미연이 왜 저토록 자신을 증오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서금자는 무심코 할머니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늘이는 울음에 빠져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서금자는 하늘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른 옷을 입혔어요. 뜨거운 우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울다 지쳐 금세 잠이 들었어요. 서금자는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을 닮은 이마와 자신을 닮은 눈매가 보였어요. 서금자는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금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더 큰 폭풍이 이 집을 덮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금자는 하늘이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고 상처난 발에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하늘이는 아직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기 때문이었죠. 선생님, 저 어떡해요? 엄마한테 다시 못 들어가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금자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서금자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딸 미연과 마주해야겠다고요. 30년 동안 피해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녀를 지키려면 딸과 먼저 화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연이 먼저 찾아왔어요.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서금자의 저택 대문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내 딸 내놔. 미연의 목소리였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가정부가 말리려 했지만 미연은 막무가내였어요.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금자가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 딸의 얼굴이 비쳤어요. 3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20살 때 집을 나간 딸이 50살이 되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흰머리가 섞인 딸의 얼굴을 보자 서금자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금자가 직접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미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나 봐요. 미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만의 대면이었어요. 미연은 늙어버린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엄마가 어느새 75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 묵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꼬드겨? 내 인생 망친 것처럼 하늘이도 망치려고? 미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서금자가 간신히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엄마, 선생님한테 그러지 마. 하늘이가 서금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늘아, 엄마 말 들어. 이 집에서 나가자. 미연이 하늘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늘이가 뿌리쳤어요.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이 집은 널 불행하게 만들 거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하의 서금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에 75살 노인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미연과 하늘이 모두 숨을 멈췄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널 버린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서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팡이 없이는 서지도 못하는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하늘이는 막지 마라. 하늘이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미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엄마였어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다니요.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상처가 어디 하루아침에 녹겠어요.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쉬하지 마세요. 난 당신 용서 안 해요. 죽어서도 안 해. 미연은 하늘이의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하늘아, 가자. 하늘이가 엄마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서금자의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금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래된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연아, 미안해. 서금자의 울음소리가 텅 빈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서금자는 그날 밤 다시 천식 발작을 일으켰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급히 불려온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운 서금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딸을 내쫓은 그날 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서금자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옥탑방으로 돌아온 미연과 하늘이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외면했어요. 미연은 딸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여자에게 딸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이 들지 못했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울던 엄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엄마의 눈물이었어요. 미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기엔 아직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금자는 병원에, 미연은 옥탑방에, 하늘이는 차가운 방구석에 세 사람 모두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금자가 입원한 사이 재단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준석 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재단의 공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죠. 곧 있을 정기감사에서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였어요. 강준석은 밤잠을 설치며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하늘이를 점찍었죠. 서금자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하늘이는 방해물이었거든요. 일석이조였습니다. 며칠 뒤 강준석은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양, 이사장님이 급히 찾으시네요. 재단 연습실로 와줄 수 있어요? 하늘이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서금자 선생님이 부른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하늘이는 서둘러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연습실에 도착하자 강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조금 늦으신데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강준석은 능글맞게 웃으며 하늘이를 연습실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하늘이는 영문도 모른 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강준석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아, 미안해요. 이사장님이 서재에 있는 악보를 가져다 달래요. 파란 표지 악보집이에요. 잠깐 다녀올래요?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강준석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유리 진열장을 열고 서금자의 명품 활을 꺼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활이었죠. 강준석은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고 그 활을 하늘이의 첼로 케이스 안감 속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이죠? 여기 서금자 재단인데요. 내부에서 귀중품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늘이가 악보를 들고 돌아왔을 때 연습실 앞에는 이미 경찰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하늘이의 짐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열자 안감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서금자의 명품 활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떻게 저기 있어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강준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이야? 국밥집 딸이라더니 역시 손버릇이 나쁘구먼. 하늘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함과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경찰서 유치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앉아 하늘이는 벽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좁은 공간에서 하늘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어요. 엄마. 하늘이는 무의식 중에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토록 다퉜던 엄마가 지금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강준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를 했어요. 서금자 재단 장학생, 은혜를 도둑질로 갚다. 다음 날 신문과 인터넷에 하늘이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국밥집 딸이라는 것, 서금자의 제자라는 것은 다 드러났어요. 댓글창에는 손가락질하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게 가난한 애가 그런데 왜 가서 욕심을 부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네. 하늘이는 유치장에서 그 기사들을 볼 수 없었지만 세상의 싸늘한 시선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서금자는 비서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서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하늘이가 도둑으로 잡혀갔다고? 서금자는 당장 링거줄을 뽑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서금자는 막무가내였어요. 비켜. 내 손녀야. 내 손녀가 유치장에 있단 말이야. 서금자는 아직 세상에 밝히지 않은 비밀을 입 밖에 내고 말았습니다.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서금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녀를 구해야 했어요. 서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치장의 하늘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보다 뜻밖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미연은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뚝배기를 내밀다가 문득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뉴스였습니다. 서금자 재단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재단의 장학생으로. 미연의 손에서 뚝배기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뚝배기가 산산조각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미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딸이었어요. 미연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미연은 헐레벌떡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이하늘이요. 제 딸이에요. 면회 좀 시켜주세요. 경찰관이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국밥집 앞치마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본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하늘이가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미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경찰에게 사정사정해서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먹어. 순대국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 하늘이는 보온병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다퉜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안 그랬어. 믿어줘. 미연이 유리벽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닌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힘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연은 돌아서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연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금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미연은 밀치고 들어갔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서금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얼굴을 보자 서금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연아. 미연은 서금자의 침대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제자가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이게 당신이 하늘이를 지켜주는 방식이에요? 서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은 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어요. 이거 봐요. 하늘이 일기장이에요. 서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늘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선생님이 처음으로 잘했다고 하셨다. 너무 기뻐서 집에 오는 내내 웃었다. 선생님은 무섭지만
나를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꼭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서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미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요? 그런 애를 유치장에 쳐넣은 게 당신이에요. 서금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강 교수 그놈이 한 짓이야. 서금자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단 다 소집해. 그리고 재단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그날 CCTV 원본 확보해. 강 교수 그놈, 내가 가만 안 둔다. 서금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천하의 서금자가 돌아온 거였죠. 서금자는 링거 바늘을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휠체어 가져와. 경찰서로 간다. 미연은 그런 서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무대 위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미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서금자가 휠체어에 앉으며 미연을 바라보았어요. 같이 가자. 우리 손녀 데리러. 그 말에 미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손녀. 서금자가 처음으로 하늘이를 자신의 핏줄이라고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미연은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금자의 변호인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동시에 재단 보안업체에서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강준석이 장갑을 끼고 진열장을 여는 모습, 하늘이의 첼로 케이스를 열어 화를 숨기는 모습, 가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기를 드는 모습까지요. 빈틈없는 증거였습니다. 영상을 본 경찰은 즉시 하늘이를 무혐의로 석방했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눈도 못 붙이고 버텼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엄마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나오자마자 미연이 달려와 딸을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꽉 안아주기만 했어요. 하늘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늘이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엄마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휠체어에 앉은 서금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연과 하늘이가 부둥켜 안은 모습을 보며 서금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서금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에 올라 돌아갔습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재단에서 주최하는 콩쿠르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이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밤낮 없이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옥탑방에서 연습실에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첼로를 켰어요. 눈을 감으면 악보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 왼손 손가락이 제멋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는 물컵을 들다가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이 놀라 달려왔어요. 하늘아, 왜 그래? 손 괜찮아? 하늘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미끄러웠어. 괜찮아. 하지만 하늘이는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갔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신경도 많이 손상됐고요. 혹시 무거운 것을 많이 드셨어요? 하늘이는 국밥집에서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수년간 혹사당한 손목이 결국 비명을 지른 거였습니다. 지금 안 쉬시면 손이 영영 마비될 수 있어요.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3개월. 콩쿠르는 3일 뒤였어요.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만 버텨줘. 제발. 하늘이는 병원에서 진통제를 한 주먹 받아왔습니다. 엄마에게도 석음자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진통제를 삼키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연습실 구석에서 구토를 하기도 했어요. 손가락이 저려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번 무대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해.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강준석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풀려나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하늘이를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넌 안 돼. 국밥이나 말아라. 강준석의 조롱에 하늘이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세게 화를 그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콩쿠르까지 3일. 하늘이의 손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콩쿠르 당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이는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구부리면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미연이 들어왔어요. 하늘이는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미연이 다가와 하늘이의 손을 잡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부어오른 손가락과 멍든 손목을 보자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손으로 어떻게 치려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스카프였어요. 미연은 그 스카프를 찢어 하늘이의 손목과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아프면 그만해도 돼. 엄마는 내가 1등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끝까지 할 거야. 엄마랑 할머니한테 내 진짜 소리 들려주고 싶어. 미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꽉 안아주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첼로를 안고 무대로 걸어갔어요. 객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석음자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엄마 미연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란히 앉은 모녀였습니다. 하늘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첼로를 세우고 활을 들었어요. 조명이 하늘이를 비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첫 음을 그었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듯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첼로에서는 슬픔과 한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소리였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하늘이의 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하얀 붕대가 점점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객석의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서금자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처절한 연주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30년 전 딸 미연이 마지막으로 켰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깊었어요. 더 아팠어요. 미연은 서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의식 중이었어요. 서금자도 미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어요. 하늘이의 손에서 더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붕대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을 그었어요. 여운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탈진해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함성과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서금자와 미연이 동시에 무대로 달려갔어요. 쓰러진 하늘이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하늘이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엄마, 할머니, 들었어요? 서금자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어. 우리 하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였어. 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객석의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난 뒤 하늘이는 무대 뒤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 손을 치료했어요. 붕대를 풀자 손가락과 손목이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손으로 어떻게 연주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첫 음도 못 그었을 겁니다. 다행히 연주 중에 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2달은 첼로를 잡으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미연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금자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늘이를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도 걱정 마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하늘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연과 서금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심사 결과 발표를 위해 참가자들이 무대로 모였습니다. 하늘이도 새로 붕대를 감은 채로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기자들과 관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무대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강준석 교수였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점수 조작해. 저 계집애 떨어뜨려야 해. 내 말 안 들으면 다들 가만 안 둬. 강준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습니다. 며칠 새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준석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객석의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서금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서금자가 손을 저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75살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날카로웠어요. 30년 전 세계 무대를 호령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이크 줘요. 서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넸어요. 서금자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백 개의 눈이 서금자를 향했습니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서금자의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금자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무대에서 연주한 이하늘 양은 서금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손녀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하늘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연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서금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딸을 내쫓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너무 완고했고 너무 독선적이었습니다. 딸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고 저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어미구실을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서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하늘은 제 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몇몇 관객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때 서금자가 무대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강준석이 장갑을 끼고 진열장을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첼로 케이스를 열어 활을 숨기는 장면도요. 그리고 태연하게 전화기를 드는 장면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분주하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충격과 분노로 바뀌었어요. 서금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강준석 교수입니다. 제 재단의 이사였고 제 수제자이기도 했죠. 이 사람은 재단의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 어린 손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장내가 크게 술렁였어요. 야유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준석에게 쏠렸어요. 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금자가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경찰들이 무대 뒤에서 나타났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준석 교수를 재단 이사직에서 파면하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경찰들이 강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준석이 발버둥을 쳤어요. 이 미친 늙은이가 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강준석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강준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야유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통쾌한 사이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서금자가 하늘이에게 다가갔어요.
붕대 감긴 손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잘했어, 우리 하늘이. 많이 아팠지? 무서웠지?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저 진짜 무서웠어요. 유치장에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서금자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하늘이 못 건드려. 미연은 그 모습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어딘가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을 하겠다니 솔직히 속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금자가 미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미연아, 이리 와.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앙금이 쉽게 녹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딸 하늘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금자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어떤 관객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새 모녀가 무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뉴스와 인터넷에는 서금자와 그녀의 손녀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동시에 강준석의 추악한 범행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하늘이의 병실에는 꽃다발이 쌓여갔어요. 응원의 편지도 수북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양쪽 침대 곁에 앉아있는 엄마와 할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늘이는 행복했어요. 하늘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미연이 물었습니다. 국밥. 하늘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금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환자가 국밥은 무슨, 삼계탕이라도 끓여와야지. 미연이 피식 웃었어요. 엄마, 삼계탕은 여름 음식이에요. 그 말에 서금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에게서 엄마라는 말을 들은 거였어요. 서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에 새 모녀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인 밤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강준석은 횡령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공금이 5억 원이 넘었어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이의 손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다시 첼로를 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서금자가 미연의 옥탑방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서금자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가파른 계단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기엔 너무 험했어요. 하지만 딸이 3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부축할게요. 미연이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서금자는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탑방 문이 열렸어요. 석음자의 눈에 좁은 방이 들어왔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부엌과 화장실이 달린 고작 8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했고 장판은 닳아서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석음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수천억 자산가로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았는데 딸과 손녀는 이런 곳에서 30년을 살아온 거였어요. 좁지요? 그래도 겨울엔 따뜻해요. 보일러가 잘 돼서 미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석음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바닥이라 불편하시겠지만요. 미연이 방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방석을 깔았어요. 석음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좁은 옥탑방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늘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미연이 국밥집에서 가져온 수육이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와 새우젓 그리고 묵은지가 함께 놓였어요. 석음자가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누린내가 좀 나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먹니? 미연이 피식 웃었어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미연이 수육 한 점을 집어서 석음자 앞에 놓인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석음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육을 입에 넣었어요.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했어요. 새우젓에 찍어 먹으니 짭짤한 맛이 어우러졌습니다. 맛있네. 석음자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미연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웃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둘러앉아 수육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쌓인 침묵이 쉽게 깨질 리 없었죠.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수육 진짜 잘 삶아요. 손님들이 이 맛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대요. 석음자가 미연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직접 만든 거냐?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밥집에서 20년 넘게 일했으니까요. 이제는 눈 감고도 만들어요. 석음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딸이 20년 넘게 국밥집에서 일했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석음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여기 있다.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앞으로 생활비하고 하늘이 학비는 여기서 써라.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석음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미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30년 동안 엄마 돈 없이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하늘이 키웠어요. 지금 와서 돈 받으면 그 세월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석음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돈으로 30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석음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밥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에 석음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밥을 해주겠다는 말.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미연아. 석음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굳은 손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음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육 한 점을 집어 석음자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드세요. 울면 소화 안 돼요.
그 투박한 말에 서금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웃으니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하늘이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서금자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수육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 맛이 섞인 수육은 짭짤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수육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참 할머니, 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손 완전히 나으면 첼로 다시 켜도 된대요. 서금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미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됐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서금자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손 다 나으면 할머니가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 붙여줄게. 유럽 유학도 보내줄 거야.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미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유학이요? 미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하늘이를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서금자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하늘이가 원할 때만 보낼 거야. 그리고 서금자가 말을 멈추고 미연을 바라보았어요. 너도 같이 가면 되잖아. 우리 셋이 같이. 미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금자가 이어 말했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 동안 너희랑 함께하고 싶어. 이 할망구 마지막 소원 들어줄 수 있겠니?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 말에 서금자가 미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좁은 옥탑방에 새 모녀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30년의 세월을 녹여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옥탑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엄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서금자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여기로 올게. 자주 올게.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기다릴게요. 차가 떠났어요. 미연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연은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증오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금자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천식이 잦아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금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공식 은퇴 공연이었습니다. 서금자는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았어요. 마지막도 무대 위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딸과 손녀를 세우기로 했어요. 공연 당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금자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객들이 몰려왔어요. 좌석이 모자라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하늘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첼로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은 완전히 나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장돼? 미연이 다가와 물었어요. 미연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 거였거든요. 엄마도 떨려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손이 굳어서 화려한 연주는 못해. 그냥 반주만 할 거야. 서금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준비됐니? 석음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와 미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명이 켜지고 세 사람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지휘대 앞에 선 석음자, 피아노 앞에 앉은 미연, 그리고 첼로를 아는 하늘이. 석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석음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무대에 서는 두 사람은 제 딸과 손녀입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드보르작의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석음자가 지휘봉을 들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미연의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굳어서 화려한 연주는 못했지만 담담하고 따뜻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늘이의 첼로가 그 위에 얹혔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1년 전 피 묻은 붕대로 연주하던 그 첼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픔이 아닌 희망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석음자의 지휘봉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가 자신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석음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대 뒤 스크린에는 세 사람의 옛 사진들이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석음자, 첼로를 든 어린 미연, 국밥집에서 일하던 미연, 앞치마를 두른 하늘이.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객석의 관객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연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석음자의 지휘봉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마지막 음이 울리고 여운이 공연장을 감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함성과 환호가 공연장을 뒤흔들었어요. 석음자가 지휘봉을 내려놓고 미연과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이 무대 위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인사했습니다. 석음자가 관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제 인생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모녀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눈물과 미소가 함께했어요. 이것이 석음자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늘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석음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혼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배웅하기 위해 무리해서 공항까지 왔어요. 미연은 석음자의 휠체어를 밀며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하늘이가 두 사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머니,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제가 방학 때마다 올 테니까요. 석음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데리고 와. 하늘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잘 모셔야 해요. 알죠?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3년 전 미연은 국밥집을 정리했어요. 석음자의 옆에서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30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저 무서워요. 혼자 가는 거 처음이라서요. 서금자가 손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괜찮아. 내가 무대 위에서 피 흘리며 연주하던 그 용기면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미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전화 자주 해. 밥은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말하고. 하늘이가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출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그 옆에 선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늘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출국장 문이 닫혔습니다. 서금자와 미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어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피곤하시잖아요. 서금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 더 있자. 아직 하늘이 비행기 안 떴잖아. 미연은 엄마의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서금자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연이 말했어요. 하늘이한테 기회를 줘서요. 저한테도 다시 엄마가 되어줘서요. 서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고맙지. 30년이나 기다려줘서, 이 못난 엄마를 다시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물과 미소가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이를 태운 비행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비행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우리 딸. 서금자도 작게 속삭였어요. 잘 가, 우리 손녀.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30년의 이별 끝에 세 모녀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어요. 서금자가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내가 너 좋아하는 잡채 해줄게. 미연이 웃었어요. 엄마가요? 요리 못하시잖아요. 서금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시켜 먹자. 배달이라는 게 있더라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항 로비에 퍼졌어요.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첼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의 연주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새 모녀의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였을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 모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빛 같은 이야기였습니다.